여러분에게는 가장 멋진 10월의 어느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축원해준 우리 대구를 앞으로 이끌어갈 3명의 선악가들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부자는 늘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엄숙해지죠, 그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 선배들입니다. 독립군들 마주하면서 정말 우리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늘 애국가로 바꿔야 된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이 선부자인데, 그건 또 다른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향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래 가사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곳, 여러분들이 자랐던 곳, 여러분들의 고향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방 곳곳이 콘크리트 회색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는 늘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그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향을 생각도 여러분들 풍요로운 삶을 또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연 정약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정말 제대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과거의 특정 시간에 우리의 사상을 새롭게 교정하고자 했던 사상가입니다. 오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그러고 그 다음 이후에 현대까지 우리 사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앞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가맹물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여러 신문에 기명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원형인 대륙성과 해양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역사가이며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우리 안의 식민지관, 고금 통일, 전도전과 그의 시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치열하게 모색한 50여 권의 저서를 지금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역사 논쟁의 한 중심에 계신 분이 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요. 또 주어진 시간에 많은 질문을 또 통해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연 선생님께서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또 서울에 7시에 또 새로운 강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4시에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60분 강연, 60분 토론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간에 좀 서주시면 저희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서 강민 선생님 인사를 예,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강대 선생님께 경례. 혹시 실내 좀 더우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약하게 춥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시간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 시간 가지고 하려고 되는데, 뭐랄까, 조금 더 하고, 지금 시간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소개해 주실 때 그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은 원래는 그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사도세자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사도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영조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사도세자가 안 해가지고 죽여가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세자가 마구 사람 찔러 죽이고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사도세자의 고백과 사도세자의 고백을 썼을 때 왜 그 책을 썼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국자교과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만 사실은 국자교과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인문 그 사상을 교과 과정에 누가 서술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학교 다닐 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도세자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외워왔냐면 바로 세종공 홍씨의 관점으로 외워왔죠. 그런데 세종공 홍씨는 가해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종공 씨는 남편 죽이는데 가담 한여형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세종공 홍씨가 속한 장타는 노론이라는 장타인데 그 아버지인 홍봉환은 그 노론의 영주였죠. 그래서 노론의 당론 차원에서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공 씨는 안에서 앞장서고 그 다음에 또 홍봉환하고 그 동생인 홍인학이 총기획을 해가지고 들속에 넣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세상 떠날 때 11살이었어요. 11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3-4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정조는 어린 채소는 자기 아버지가 기주 속에 갇혀서 8일 동안 신음하고 있을 때 바로 자기 외갓집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차기 임금으로 당선된 인물이죠? 그 인물이, 기존의 인물이, 그것도 대리청정하던 인물이 기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자기 외갓집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또 평온해요. 이때 세손이 그때부터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 아버지를 죽인 세력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손은 13년 동안 바짝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정약용 이야기하면 정조 이야기가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린 세손이 바짝 엎드리니까 홍공한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제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이 노론 당파 내에서 두 부류가 생기는데 노론이라는 당파는 사도세자는 잘 죽였고 두가 마땅하다. 여기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이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이 자식도 죽여야 된다라는 쪽은 노론 격파가 되고 이 자식까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쪽이 노론 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론 시파의 영수가 홍공안이 되고 노론 격파의 영수는 또 홍인안이 돼요. 그래서 저 집안이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여러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세손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홍공안에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세경공 씨도 남편 죽이는 데 가담했지만 아들까지 죽이라니까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뭐 남편 죽이라는데 가담하다 그러면 가담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들까지 죽이라 그러면 거기 가담하기 힘들죠. 그래서 세경공 씨가 그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노론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홍공안은 내가 즉위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사휘감이라는 최선 교육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용주에게 얘는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 사도세자같이 잘못된 정치사담에 물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3년 만에 정조가 즉위하게 되는데 즉위일성으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는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상소문이 쏟아져 올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온 자락을 다 저지른 사람은 홍공안이다. 그런데 그 만 가지 약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악이 이모년 사도세자가 세상 떠나던 때에 바로 사도세자를 죽인 죄다. 그리고 바로 뒤주를 홍공안이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 홍공안에 대해서는 당시 동부성지 정유환이라는 인물이 올린 상소를 보면은 홍공안은 온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역적이면서 전하의 원수입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공안이 누굽니까? 정조의 생모인 살아있는 해경구 홍씨의 아버지죠. 자기 왜 할아버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선에는 간자율이란 법이 있어요. 남을 갖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발했을 때 목으로 밝혀지만 자기가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을 갖다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갖다가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정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동생 홍인환을 사형시킵니다. 홍공안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단수투쟁이에요. 그런데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 대사헌 지금의 검찰총장으로 있던 이해중이라는 인물을 함경도 단찬으로 유배 보냅니다. 유배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모년에 득달같이 청대하던 마음 같았으면 득달같이 3번이나 왕을 만나자고 청대하던 마음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왜 거악을 갖다가 내가 탄핵하고 처벌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악이 바로 홍공안 홍인환이에요. 그런데 왜 이해중한테 내가 이모년에 3번씩이나 득달같이 청대하던 임금을 만나자고 청대하던 마음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제가 들은 말씀은 다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사도세자를 도견하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누구냐면 대리청정하는 차기 임금의 신분입니다. 왕을 대리청정해요. 그런데 이 고변자가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원래 조선의 고변은 이 경주에 국방부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송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변사를 받은 형조 참의가 이해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정조가 이모년에 하면서 귀양보낸 그 이해중이 누구냐면 해경공 홍씨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변서를 받았습니다. 나경원이 와서 고변했는데 보니까 대리청장하는 실자를 그 죽음으로 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조카 사위를 갖다가 죽음으로 모는 건데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먼저? 너 양반이야? 아닌데요? 너 그럼 이거 쓸 수 있어? 써봐 한번. 내가 눌러주는 대로 한 손으로 써봐. 못 쓰죠? 그러세요. 그러면 너 이거 누가 써줬어? 너 배우 누구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이해중이 그 고변서를 일개 평민이 양반 사대고 사회에서 양반도 아닌 일개 평민이 대리청정하는 세자를 고변하는 고변서를 갖다가 올렸는데 그걸 받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냐면 자기 직속 상관의 형조 착판이나 형조 판택에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이제 이 이해중의 홍공안의 처남이에요.
자기의 형부인 자영인 영의정 홍무환에게 달려갑니다. 또 홍무환이 보변사를 받았어요. 사도세자가 누굽니까? 자기 사위죠? 자기 사위를 죽음으로 모는 보변사를 받고 나서 홍무환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임금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성조 참이면은 대략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국장이나 차관보쯤 되는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대통령을 당일날 맨날 민청에서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3번씩이나 국가에 급한 변란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3번씩이나 급하게 청대해서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는 고변서를 올린 인물이 바로 홍인환과 이해중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네가 왜 거학을 대사원 검찰총장으로서 거학을 처벌하자고 탄핵하지 못하고 추청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죄 보내면서 내가 임원원에 득달같이 3번이나 청대하던 마음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실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교 이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하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이비리그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논문을 살펴보니까 아이비리그의 탈락률 1위가 또 한국 학생들이에요. 한국 출신 학생들. 어느 논문 보니까 44%가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비리그나 유럽 같은 데서는 자 우리 사도세자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한중록은 가해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해자 얘기는 전혀 가해자가 쓴 책이나 가해자 입장에서 만든 영화나 소설 이런 건 절대 볼 필요가 없다. 인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이 학자가 유대인 학자란 주범들을 살펴보니까 별로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을 일단 배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세상 떠나기 28살에 세상 떠나는데 14살 때부터 14년 동안 대리청정을 했기 때문에 영조실록에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만든 자기 아버지 일대기가 있어요. 어제 장원대왕 지문. 여기에도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세자를 모시다가 세자가 죽은 다음에 낙상해서 쓴 희광원에 관료가 쓴 글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나와요. 이 글들과 한중록은 180도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정사 위주로 쓰고 한중록은 배제하든지 나중에 이런 가해자의 관점도 있다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해자의 관점만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가면은 자, 한번 발표해봐. 얘 정신병으로 죽었음. 딴책 보니까 정신병인 아버지가 죽였음. 조선이 그런 나라입니까? 아들이 정신병 걸리면 아버지가 기부 속에 가서 죽이는 나라예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상준호를 사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상준호를 대신했다가 사대부도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아무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없던 인물로 취급하고 자기가 상준호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사회에서 정신병 걸렸다고 뒤지 속에 가서 죽인다. 이것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사도세자가 죽기 2년 전에 온양온천에 다녀오죠. 제가 온양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뭔지 모르고 그 호텔에 연계대가 있는데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해경공치나 한중록에서 세자가 온양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 동생 화원홍기로 칼로 위협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하게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종기가 났는데 어휘들이 두 번씩이나 추첨을 해요. 이 종기에는 5,000억이 높습니다. 라고 두 번씩이나 추첨을 해가지고 그 어휘들의 권유에 따라서 가는데 해경공이 또 뭐라고 했냐면 세자는 장하게 그 훈령소나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영조가 미워하는데 마지못해 보내주는데 어찌 그렇게 했겠느냐. 획차가 쓸쓸하게 위로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리청장하는 세자가 떠날 때 규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총력 있다고 야제 차비 다 뺏고 걸어다니라 그랬죠. 세자가 한번 움직일 때 1,000명 이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궁궐을 나와서 해경공치가 안에서 정치법을 냈다가 말을 막 퍼뜨려놨으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겠죠. 정장 모습을 드러내서 온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보름의 시간이 걸렸는데 약 1,000여 명의 인원을 갖다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 통솔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의 말이 뛰쳐나가서 콩밭을 달고 오니까 호위무사 처벌하고 후하게 보상해주고 온양에 도착해서는 부로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경로잔치가 불고 하니까 말로는 저 안에서 퍼뜨리는 말로는 정신병이 어쩌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정신병은 그냥 성분의 자질이 아주 뚜렷한 거죠. 정신병이 뭡니까? 자기 정신을 통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걸리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름치기나 일치에 한치 틀어진 데 없이 외부에 다 공개됐을 때 전혀 정신병 없던 사람이 정신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국록이라는 책은 해경공 홍씨가 4편 있는데 한국록은 1편은 정조 말년에 쓴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는 사도세자 욕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1편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 정조와 너희 아버지 사도세자와 우리 친정이 얼마나 사이 좋았는지 아느냐, 이게 1편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정조가 죽고 나서 쓴 2편부터 온갖 욕을 써놓는데 자기 손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계신데 손자에게 자기 남편 이야기, 세상 떠나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야, 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아느냐. 네 할아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찔러 죽이고 뭐하고 온갖 흉악한 일 다 하고 이런 놈이었어. 누가 미쳤습니까? 사도세자는 왜 죽냐면 영조 31년에 나주벽서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나주벽서 사건 때 영조는 무조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세자가 대리청장하면서 매일같이 죽이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나주벽서 사건에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귀양 갔던 토론 강경파가 나주벽서에 벽서 한 장 쓴 거예요. 그걸로 무려 500명 이상이 사용당했는데요. 그때 매일같이 죽이라고 올라오는 걸 갖다가 사도세자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 사도세자 저 정치위원회가 저 소론이나 남인과 가까운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사건이 결국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제가 실록을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혔어요. 그리고 사도세자의 고백을 쓰고 나니까 그게 98년도인가 썼는데 한참 년 전에 서울대에서 고전문학한다는 한 교수가 느닷없이 그쪽을 막 공격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격할 때는 저 친구가 돌았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이야기는 다 실록에 바탕을 두고 했는데 이 친구 말하는 거 보니까 실록도 안 본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실록도 못 봤습니다. 저는 고대사부터 9년대까지 다 했어요. 한국사에는 뭐라 그러냐면 왜 고대부터 9년대까지 다 하냐고 욕을 해요. 아니 역사학자가 고대부터 9년대까지 다 하는데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욕하면 그거는 욕할 만하죠. 수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고 이 나라는 욕하는 게 왜 고대부터 9년대까지 다 하냐, 왜 남이분야학을 왜 하냐. 한문에 남이분야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역사학하면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딱 그 부분만 하는 친구인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실록도 안 봤을지 전 사실 그렇게까지는 몰랐죠. 근데 실제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저희 한가람 연구소의 유주한 연구위원회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현역 교수 4명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중에 그 서울대교수 한 명에 들어가 있죠.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반론 나왔는데 재반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해줘가지고 답변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가 바로 그 개정판인데 그 소문에서 다 밝혔어요. 그랬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생패사라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안 통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노벨상 꿈도 꾸지 마세요. 학문엔 학문에 룰이 있는 겁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원인 정신병으로 죽었으면 가해자이기로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야 돼요. 지금 연쇄살인범죄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해요. 학문계에서. 왜 통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잡고 있으니까. 우리 학문은 뭐냐면 학문이란 건 서로 룰이 있고 서로 생각의 다양성,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 이야기하는데 정약용이 왜 유배봤어요?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데 유배가서 그 성은 616년 만에 죽었고 그 바로 또 위의 성은 이미 사용당했고 정약용도 유배가서 평생을 거의 보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정약용 훌륭하다라고만 말하고 그 훌륭한 사람을 왜 유배 보내고 왜 죽였는지 그 말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이 훌륭한 사람은 왜 유배 보내고 왜 죽였는지. 거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 뿌리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주의가 상당히 만연한 나라입니다. 상당히 만연해야 되는데 그 사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큰 걸 섬기는 거죠. 자기가 없어요.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대주의도 조선 초기 사대주의와 조선 후기 사대주의는 달라요. 조선 초기 사대주의는 세종이나 세종 때 사대주의는 그래도 중심이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의 사대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인조반정이 무슨 논리로 일하는지 별로 여러분이 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인조반정 훌륭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왔죠. 근데 인조반정은 이 사람들이 무슨 논리로 인조반정을 일으키냐면 왕조국가에서 임금을 갖다가 왕조국가에서 임금은 뭐라고 하냐면 군부라고 합니다. 임금 군자의 아비부예요. 나이가 어려도 군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늘이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 한 명에게 1000명을 내려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늘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군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유학자들이 임금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쫓기 시작하면은 이 조선 유교 사회는 유학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조선 사대부 서인들의 임금은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일으키는데요. 서인들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라는 거예요.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인 제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 이 서인들과 조선 임금은 같은 계급이 되는 거죠. 명나라 황제를 중심에 놓고 볼 때. 그런데 광해군이 명과 청 사이에 등거리 외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임금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해군을 내쫓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로 왕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무슨 문제가 있게 되냐면
이 사건 이후로 광해군이 요즘 보니까 노론 후예 학자들 일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광해군 쫓아내는 이유에 쫓아낸 정당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결국은 뭐 하나 써놨냐면 군 걸렸다 이거예요. 군 걸렸다고 임금 쫓겨나면은 버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이후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약 신강이 되는데 임금은 약해지고 신하는 강해지는 군약 신강이 되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조선왕 독달 사건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조선왕 독달 사건이 제가 흥미주의 책이 아니라 뭐 독달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내용도 재미는 있지만 흥미가 아니라 사실은 조선 후기 정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담긴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인조관정 이후에 허수아비에 가까운 임금의 인조관정을 주도한 서인, 그 중심의 노론, 이선혁과 무슨 사안을 두고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충돌 직전에 왕이나 세자가 딱 죽어주는 걸로 정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연세자가 인질생활 9년 만에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죽죠. 그 다음에 효종이 또 송세열과 독대한 지 1달 만에 또 갑자기 죽죠. 효종의 아들 현종이 정권을 서인에서 남인으로 갈아치우는 와중에 또 갑자기 죽죠.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뒤위에 갇혀 죽죠. 정조가 적달성 끝에 죽죠. 또 순조의 아들 소명세자가 대리청정하면서 노론 견제하다가 3년 만에 또 갑자기 죽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경종이 또 독달당하죠. 그런데 효종의 아들 현종이 세상을 떠나니까 사신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청나라 황제가 너희 나라 임금 누구겠나? 전에 임금은 몇 살이었나? 요번 임금은 몇 살이냐? 18살에 임금 돼가지고 15년 만에 죽었어요. 몇 살입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됐죠? 전왕은 또 몇 살에 죽었지? 얘 40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군약 신강이라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임금들이 고생이 많구나 그랬으면은 59점짜리 말입니다. 청나라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너희 나라는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한족들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의 만주족이 200년 이상 통치를 주었던 비결이 바로 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조관정은 일어나고 나서 서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정조전이 개국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청문회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고위직 오르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조선이 그랬어요. 조선 양반들은 병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조선 초에 정조전이 조선의 개국 프로그램 짤 때는 안 그랬어요. 정조전이 프로그램 짤 때는 모든 양반이고 상민이고 모두가 병역 의무가 있었는데 휴양대군이 프레타 교육정난 일으키고 나서 양반들 잡기 위해서 슬금슬금 양반들에게 이 많은 특혜를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 돼가지고 중종 때는 군족수포제라 그래서 이 군족수포제가 뭐냐면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의 군포를 내는 건데 양반 사대부들은 면제했어요. 그런 와중에 양반들은 병역에서 면제되고 일반 상민들은 병역 의무가 있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 100% 다 양반의 후예들이죠? 아니신 분이시죠? 우리나라 역사 해석을 가로막는 주요한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양반의식이에요. 조선시대 진짜 양반은 3%에서 5% 못 넘습니다. 나중에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이제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거 면제받기 위해서 양반 신분을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반 취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양반으로 타려면 가장 해박해야 되는 지식이 보학이에요. 독보학. 그러나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왔냐면 일본군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의 의정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가르쳐왔죠. 그거 한참 후대 이야기고 일본군 쳐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백성들이 일본군에 대고 가담했어요. 그래서 선조가 조선에서 싸우지도 않고 신립이 탄금돼서 패전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도망갔죠. 개경으로. 그래서 개경에서 신하들이 결전을 합시다라고 막 주청하니까 선조가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야, 여기서 평안까지 얼마나 남았냐.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적병 중에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 게 사실이냐. 다 실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적병에 대고 가담했습니다. 누가 가담했겠어요? 당연히 로비 출신들이 대고 가담했겠죠? 끝난 걸로 본 겁니다. 제임스 팔레라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한국학한 한국학의 미국 내 대구가 있어요. 이분은 조선시대 연구하다 보니까 조선은 노예제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선조가 노예라는 건 한 번도 없어졌죠? 그만둔 노예가 다 어디 갔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선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적지가 의주가 아니라 원래 목적지는 압록강 건너서 요동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명나라에 가가지고 명나라의 제후대접까지만 살겠다는 게 이 선조의 정신머리인데 우리나라는 전쟁 때마다 그 왕이나 대통령들이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항상 돼가지고 싸우기 전에 도망가기 바쁘죠. 그래서 선조가 만약에 압록강 건넜으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리가또 오자이마시라고 했어요. 왜냐? 일본군이 15만이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군사 제대로 다 해체됐어요. 신립이 다 긁어모은 군사가 8,000명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패전한 걸로. 그리고 로비 출신을 중심해서 하층민들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했어요. 끝났죠? 이때 바로 서해 유성룡이 재상으로서 혁명에 가까운 개혁들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 벌써 개혁이라는 말 들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계속 개혁한다는 거죠? 제대로 안 한다 하는 이야기죠? 개혁이란 건 딱 두 가지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하나는 신분제로 개혁하는 겁니다. 혁명에 가깝게 개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뭘 만드냐면 면천법이란 걸 만들어요. 면천법. 천인에서 면해주는 법. 그래서 노비 출신이 일본군의 머리 하나를 베가지고 오면은 양인으로 신분상승을 시켜주고 3개 내지 4개 베가지고 오면은 장군 벼슬을 주는 그런 법을 공포하니까 일본군에 가담했던 노비들이 기왕이면 내 땅에서 내가 벼슬하면은 그게 더 낫지 하고 돌아서면서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영남지방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무릎이자 하나 깃발 올렸다가 안 와요. 백성들이. 양반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저 김판서 댁에 딸이 몇 가마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사발통을 돌려서 딸도 긁어 모으고 여기 오면은 의병에 가담하면 면차법 덕분에 출세도 할 수 있고 여기 오면 밥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병이 되고 가담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7년 전쟁은 유성룡의 혁명에 가까운 개혁정책 때문에 조선이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자, 우리 유성룡 그만 끌어내려야지.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유성룡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지고 서해가 전시에 수행했던 모든 개혁정책이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두고 조선이 논쟁하는 와중에 바로 인조관정이 일어나서
말이 좋아서 반정이지, 이제 쿠데타죠. 인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이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서인들의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철학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항상 철학을 공부할 때 이 정치 철학으로 봅니다. 정치 철학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머릿속에서 뭐 이거저거 생기쳐가지고 뭐 나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상가나 한 사람의 지식인이 그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현실화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가,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각 당차에 우리나라 지금의 이 야당과 여당의 정치 철학의 차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의 양당의 정치 철학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서인 노론, 이 민족안정 일으킨 이쪽에서는 주자학, 성리학을 절대주의화합니다. 그리고 신분제를 강화해요. 그래서 서자와 여성, 천민차별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한번 맛을 봤지 않습니까? 신분제가 완화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극심한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제 서인으로는 북벌을 반대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남인 중에서도 청남이 있고 청남이 있는데, 청남은 요 중간쯤에 있는 세력, 요 중간에 약간 뭐 이제 서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청남이란 그 미수 허목이나 백호윤여나 이제 이런 인물들이 그 중심이 된 그런 정치 세력인데요. 이쪽에서는 주자학을 상대주의화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집회법 아니면 호퍼제 같은 걸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회법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민증 꺼내면 주민증만 가지고 신분을 알 수는 없죠. 조선시대는 신분증만 가지고 다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뭡니까? 양반들은 이 꿀로 된 호패를 차는데, 양반 중에서도 2품 이상은 상하로 된 패를 차죠. 그리고 상민들은 나무로 된 패를 찹니다. 여러분들 다 양반 사대부라고 막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나무로 된 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문자 없애야 됩니까? 그런데 백호윤우가 조정의 숙동 때 조정에 나와서 이 호포제를 집회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집회법은 뭐냐면 똑같은 종이신분등을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례를 드냐면, 종묘호란 때 임진왜란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만주족이 쳐들어오는 종묘호란이 일어나죠. 평안도 암주성이 포위당했는데 평안감사 윤헌이 병사들에게 다 나가려 싸우자라고 하니까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소리가 확자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병사들이 한 곳에서 호패를 다 싸놓고 감사에게 제복을 나가서 싸우라 그래. 그러면서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해가지고 국력을 약화시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종이신분증, 지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호윤우가 북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윤우는 60달 다 돼가지고 조정에 첫 나오는데요. 조정 나오기 전부터 대단히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윤유와 송설의 관계를 현대사로 말하면 박정희와 김대중, 김영삼 내지는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 이 정도 관계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2, 300년 지나서 한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고 한 사람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당시 사람들은 북벌하면은 전부 다 백호윤우를 북벌론자로 알았어요. 배설하기 전에
이 북벌하면 여러분 또 무슨 북벌이 가능하다고 하느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효종이 북벌을 위해서 정규군을 길렀죠. 그것도 이 포병 위주로 길렀죠. 소통수 위주로. 그런데 효종이 송별과 독대할 때 내가 이 병사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가지고 적당한 때려가 해치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 중원의 호걸 중에 어찌 호응하는 자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종 14년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효종은 근데 그런 사태를 못 봤는데 현종 14년 무렵에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오삼계를 비롯한 3번의 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강 이남 지역에 뚝대밭이 됩니다. 이 오삼계 경정청 하는 이 3명의 한족 출신 번왕들이 공비해가지고 청나라가 망할지 여기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백호윤유가 이때 조선군이 치고 올라가면 청나라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밀봉상소문을 올리죠. 그랬더니 백호윤유가 상소를 올렸다. 아직 배설을 하기 전인데요.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백호의 상소문은 보나마나 북벌에 관한 상소문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밀봉상소문이라 공개를 안 했는데 당시 서인이었던 좌의정 정지화가 현종 임금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대사니 모상한 상소문이 올라왔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종이 사실이다라고 하니까 이 서인 좌의정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그따위 상소는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북벌은 무슨 북벌이 가능하다고 그따위 헛소리 합니까? 이게 서인의 정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이 북벌을 반대하는 게 당론이었던 서인, 노론, 송시열이 북벌을 하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나중에 윤유가 왜 쫓겨나냐면 이 3번의 난에 아주 이제 숙종 한 5, 6년 무렵에 가면은 지리한 공방 끝에 청나라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이 이 북벌론자들이 어떻게 계속 이제 두고 있는 거를 청나라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는 문책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게 윤유가 시각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윤유를 시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 일파에서 저 윤유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죽일 죄목이 없어요. 조선이 상당한 법치국가입니다.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기분 나쁘니까 죽여야 되겠다. 너 정적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중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냐면 숙종에게 법령에는 없지만 전하께서 결단해서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종이 결단해서 사약을 내리죠. 그랬더니 윤유가 죽기에 나왔는데 그 부인하고 며느리들이 울면서 이 고문당에서 몸이 피투성이 됐으니까 이 못하고 버선을 갈아입자라고 하니까 윤유가 내버려 두어라. 내가 어설프게 정치에 나왔던 자의 말로를 후세에 경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약을 마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 있느냐. 윤유 같은 인물은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윤유를 귀양만 보냈으면 그 사람이 귀양 가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산정약용 못지않은 거대한 조선학의 대가가 한 명 나오는 건데, 이 정약용은 나중에 그 양명학을 이야기하면 내가 양명학을 알았으면은 강진에서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호윤유는 이미 그때 양명학을 다 접했어요. 그런데 이 북벌론자를 죽이고 나서 앞으로 북벌에 대해 윤유에 대해서 말하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윤유가 주창했던 북벌을 송시열이 한 걸로 바꿔가지고 노론, 송시열, 북벌론자, 북벌당 이렇게 바꿔서 300년 동안 하루 친 거예요. 거기에 또 일곱위의 10만 남경설 다 있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갖다가 일곱위는 10만 남경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학문에 룰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주장을 했더니 여기 공격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말씀할 거 없이 율곡 전집이 있지 않느냐. 율곡 전집에서 율곡이 양벽 10만이 아니라 양병을 주장하는 글 하나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테니까. 아니면 실록에서 율곡이 경연에서 10만 양병 주장했다는데 실록 어디 나오냐. 선조실록에 전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송시열의 제자들이 100여년 후에 편찬한 그 수동실록이나 이쪽 선조 수동실록에 보면은 일찍이 경연에서라고 본문엔 못 나오고 나중에 사관들이 덧붙이는 얘기를 일찍이 경연에서 이렇게 나와요. 율곡이 글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에 양병을 반대하는 글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곡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율곡은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이 가을 정기국회죠? 예산국회죠? 예산국회 때 군사비는 증액하지 말고 복지비로 증액하자고 주장한 분이에요. 그러면 역사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곡이는 국보를 반대했다. 10만 양병을 반대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반대한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왕송시열은 국보를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조선의 당시 국력으로 전쟁하기 어렵고 어쩌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교공 홍씨 한중록만 교과서에 실어놓는 그 자세 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10만 한강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은 송시열 국보론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대전에 우왕명사가 보면 버젓이 써있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노벨상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써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역사학인데 팩트 자체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선 후기 역사를 보면은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냐면 바로 역사에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도 좀 답답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성취를 했으면 그 성취를 바탕을 앞으로 뚝뚝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비현실적인 거 가지고 자꾸 정정에 못 잡으시니까 답답한 건데 제가 내몽골에 독립운동 답사 갔다가 어제 밤 늦게 왔는데 답사가 있는 동안 한국 신문 안 보고 하니까 아주 속이 편해요. 뭔가 좀 싸우더라도 이게 미래지향적인 발전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조선 후기 마찬가지고 저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전체 흐름이 노론일당 녹기로 이 시대 흐름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왜 신분제가 왜 무너지든지 완화돼야 되냐면 사람이 능력에 의해서 대접받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적을 제도를 위해서 묶어놓으니까 잘못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흐름들인데요. 사상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잘못되는 게 뭡니까? 주체사상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뭡니까? 시끄러운 나라들이죠. 사상의 자유를 다 절대적으로 용인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지 사상의 자유 옥매고 하는 나라 중에 발전한 나라 있어요? 그런데 사회를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답답해지는데 그때 그 무렵에 정조라는 임금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정조라는 임금이 등장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꾸었던 그런 꿈을 갖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산정약용을 생각할 때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인물이 성호 이익선생입니다. 성호 이익선생은 그 아버지 이하진이라는 분이 백호윤후하고 아주 가까웠던 청남이에요. 그래서 이 백호가 실각하고 그 다음에 귀양 갔다가 귀양지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호 이익은
태어난 곳은 저 평안북도에서 태어납니다. 자기 아버지 귀양지에서. 그리고 자기의 형인 학문을 가르쳐줬던 형인 이장이라는 분이 당시 노론에서 이 숙종의 세자, 그러니까 아들 경종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 강하게 비판했다가 또 자기 형이 사형당해서 그래서 성호이집은 자기 아버지는 귀양지에서 죽고 자기 형이 노론을 비판했다가 사형당하고 그래서 평생 배설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데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서 조선시대의 역대 최고의 천재 가문을 지나는 바로 이 집안이에요. 성호이집 집안. 그 이익의 종선이 이가환이라는 인물인데 당대의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호이집 이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배신을 할 수 없는 그 신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호 선생께서 집안에 화를 당한 뒤로 이름난 학자가 되셨으니 권세 있는 부호가의 자제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또 요 아래를 보면은 모두가 성호이집 선생의 학문을 이어가다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성호 선생이 남기신 글들을 얻어보게 되었는데 글을 보자 흔연히 학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구하는 바는 공자, 맹자에 접근했으며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까 노로는 성리학, 유일사상이라고 그랬죠? 주자학.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폐 중에 1,000원짜리 인물이 누굽니까? 이왕이죠? 5,000원짜리 누구예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외국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냥 주자학자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분도 주자학자죠? 언제 때 사람이나 글쎄 한 5, 600년 된 것 같은데 뭔가 비정상이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집회라는 건, 동이라는 건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을 전 세계 나라가 대부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리학이 뭐냐? 성리학이 뭐냐면 유학은 고대 유학이 있고 그러니까 원시유학, 공자맹자, 순자가 만든 원시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 당나라 시대에 고대 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송나라 때, 북송과 남송 때 만들어진 학문이 성리학인데 주의라는 인물, 주자라는 분은 1200년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뭐죠? 18세기 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의 사상이 지금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나라 무렵에 초기에 이미 양명학이라는 게 나와서 양명학도 조선에서는 이단으로 몰렸지만 양명학도 유학의 중요한 한 흐름이에요. 양명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조선에서는 다 이단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자학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설명할 게 많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주자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희라는 인물, 그러니까 정자를 불렸던 정호 정리 형제와 주희라는 인물이 집대성한 그 유학을 갖다가 그분들이 해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관심 있는 철학은 정치 철학이라고 그랬죠. 이 주자학의 이기원론, 건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는 사단이고 귀는 칠정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 정교한 정치이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뭐냐면 당시 남송이라는 나라는 중국은 원래 황하유역 중원을 차지해야 정통한 거죠. 중원을 금나라에게 뺏기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귀를 주희가 이귀 이원론을 나눠서 주장하면서 이가 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왜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민족으로 볼 때는 자기네 한족을 위라고 보고 이 만주족 금나라를 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귀가 잡고 있지만 원래는 세상은 이가 끌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자기네 남성 내부로 볼 때는 이가 누구냐면 자기네 4대부 계급들, 중소주의적 기반을, 이 경제 기반을 가진 4대부 계급이고 귀는 바로 농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서하면은 노노맹자 중용대학 이렇게 말하죠. 노노맹자는 공자와 맹자가 한 말씀이지만 중용대학은 뭐냐면 원래 따로 독립된 책이 아니에요. 얘기란 책에 한 편명에 지나지 않던 그 얘기라는 책에 한 편들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주자학자들이 성리학자들이 따로 꼬집어내가지고 사서의 반열에 끌어올린 겁니다. 원래부터 녹됐던 책은 아니에요. 뭐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노노맹자와는 사실은 반대를 나란히 하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책들이었는데 이 남송의 성리학자들이 끌고 올려서 사서의 반열을 끌어올렸는데요. 백호윤우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자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서에 대한 주의의 해석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백호윤우가 혼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용이란 책에 이 주의가 주석을 달았는데 장과 절을 구분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백호윤우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장과 절을 나누고 주석을 따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왕송설의 사상은 뭐냐면 우왕송설의 학문가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주입께서 만세의 조통으로서 조통 뭐냐면 그 유학의 도를 계승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데 공백 이후에 천하에서 주자를 내셔가지고 만세의 조통으로서 모든 학문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주의가 한 거, 주자가 한 거 외우기만 하면 된다. 이게 통설의 학문관이에요. 그런데 윤우가 중용장구를 따로 구분을 하니까 송설이 찾아와서 내가 감히 주자의 학도를 어떤 걸로 하고 내 학도를 대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윤우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만약 주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틀렸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맞다고 할 것이다. 자사가 누구냐면 바로 중용의 원서자예요. 세상 학문은 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미천도 없이 내가 그냥 제일 잘났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노발장은 그런 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없던 걸 뭐 하나 만들어낸 사람에게 주는 거지 우리나라 같이 그냥 암기 잘하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하고 그 달리 생각한 걸 갖다 객관화시키는 이 사람들이 천재고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모든 학문의 주류가 바뀌는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다른 사람 하나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이게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면은 그다음에 정신병자 또라이 좀 옵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에서 통하지 못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백호윤우가 했던 천하의 많은 이치를 왜 주자 혼자 하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나중에 윤우를 사용시키고 나서 송자 전집에 보면, 그 송절 전집에 보면은 송절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윤우가 왜 사용당하지 않느냐? 라고 답하니까 너나 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한 제자가 주자를 능멸했기 때문입니까? 맞다. 바로 주자를 능멸한 죄로 사용당한 것이다. 이들이 집권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선에서는 주자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윤우같이 사용당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조선 후기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조가 대단히 똑똑한 인물인데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경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자학과 양랑학의 차이라는 게
대학 기도는 재정명록하면 나오죠. 거기에 재신민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원문은 새신자가 아니라 친할친자예요. 원문은 재친민하며입니다. 그런데 이 주자학자들이 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왜 바꿨느냐? 친과 신에는 큰 의미 차이가 있어요. 발음은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냐면 재신민하며 하면은 이 주자학자들 사대부들이 백성을 갖다가 교화의 대상을 보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친민하면은 백성과 같은 동렬에 가가지고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경연에서 바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원문은 재친민인데 친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전부 다 성리학자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는 바로 그런 사상 가지고 사회를 달리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익의 동선인 이가완, 남인들, 정약용 형제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 형제들이 투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정약용이 나중에 이 가사는 누베가사 많은 책을 저술해서 유명해졌죠. 당시에 사실은 정계에 있을 때 그렇게 정치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밖에 못했고 거기다 정치할 때도 그 다산 정약용이 똑똑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드시 노론에서 죽이려고 했던 부인이라 그러면 이익의 정선이었던 이가관학을 정약용 두루인에 꼽게 되는데 그러다 조금 뭐 해보려고 하면은 천주교 신자라고 몰아가지고 쫓겨나고 하게 되는데 다산은 천주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조 때 동무승지를 사용하는 상소에서 자기가 다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 서학을 갖다가 자기는 신진학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배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진상사건이라고 있어요. 부모의 신지로 불태우는 천주교도들이 그 양반 천주교도들이 부모의 신지로 불태우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천주교를 원루처럼 여겨서 끊었습니다. 이미 명백히나 선언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정조가 세상 떠나고 나서 선언한 게 아니라 정조가 자기 한참 총리할 때 동부성률이 유명하니까 사용하는 성서문에서 다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정조가 세상 떠나자마자 그때 세상 떠나자마자 노론벽파가 다시 집권하면서 천주교를 믿는 자는 앞으로 영률로 다스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천주교를 갖다가 천주교를 믿으면 이제 역적으로 몰아서 사용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황사영 들어보셨죠? 외국 군대 끌고 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황사영 벽사 사건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황사영은 어릴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보려면 상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공 앞에 전시까지 시공급제해야 되는데 두 번에다 장원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손목을 잡아주니까 앞으로 나오고 대과국자랑 같이 정치하자라고 손목 잡아주니까 이 황사영이 임금이 잡아준 손목을 딴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비단으로 감고 다니죠. 그러다가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난 정계 포기하고 나 천주교 믿은 거예요. 그게 죽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무조건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황사영이 배운 도구를 숨어가지고 천주교와 찬압받는 실상을 써주면 쓴 거예요. 썼다가 전달하지도 못하고 잡힌 건데 근데 정약용도 유배 갔다가 다시 이제 황사영이 축하사유니까 다시 이제 끌려와가지고 또 조사받는데 이때도 정약용은 이 천주교 끄는 것이 명백한 형적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귀양 가게 되죠. 그래서 귀양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정약용의 대표 저서하면은 일표이서라 그래가지고 뭐 다시는 묵미심사하고
먼저 그런 척을 이야기하죠. 흥문분사하고 경제위태 이야기하는데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게 만약에 당신의 대표작이 뭐냐라고 뽑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주역사전을 뽑을 것 같아요. 주역에 대한 해설서. 이번에 자기가 쓴 글에 자기를 강진에 귀양와가지고 강진에 귀양와 자기는 밥 먹을 때도 주역만 받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주역을 들고 다녔다. 왜냐하면 제가 육에 가 있지만 언제 사약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와중에 이제 주역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됐는데 정약용은 원래 주역이라는 책은 두 가지 용도로 항상 쓰입니다.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점치는 용도로 쓰이고 그런데 또 실제로는 주역의 저자를 누구라고 보냐면 문왕과 주공과 공자 이런 성인들을 갖다가 주역의 저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인들이 한낱 정치는 책을 왜 썼겠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철학사다. 근데 정치철학사인데 그 정치철학서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산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책을 갖다가 훗날 정치는 책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이 360개 글 중에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책 가지고는 훔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산은 자기는 그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성인들이 이 책을 만들었냐면 역도가 뭐냐면 도자는 도자인데요. 정치를 하는데 이건 하나마나 좋은 정책,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이 남았어요. 이 남은 예산을 갖다가 아주 가난하고 굶주린 분들의 복지비를 쓰자. 이건 뭐 하나마나 좋은 정책이니까 하늘에 뜻을 엮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나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좀 괴롭히자. 이런 것 만들면 하나마나 나쁜 거니까 그것도 하늘에 뜻 엮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시행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은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뜻에서 시행하지만 하다 보면 나쁘게 결과 나올 수도 있죠. 바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미리 엿보는 걸 갖다 역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인들이 이 주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산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다산은 나중에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고 그 형님 이 정약전 선생은 그 우유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18년 만에 이제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나서도 다산을 언제 부르냐면 왕이나 세자가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다산이 유리학도 뛰어났지 않습니까? 다산이 이 종주법을 다 알았어요. 우리는 서양은 그런 법을 누가 알게 되면은 서양과 동양이 역전되는 게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서양은 그 법을 하나 알게 되면 그 연구해가지고 전파가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죽임이 바빴죠. 제가 다산들 다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마제에 있는 정약용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거 치료해라라고 하니까 다산이 자기가 손댔다가는 왕이나 세자가 누구나 처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 있었는데, 그 다산이, 이 약에는 우리 집에 마제에 있는 약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 약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약을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는 도중에 왕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산은 손을 안 댔으니까 이 처벌을 안 받죠. 그러나 결국은 다산은 끝내 수역이지 못하고 이제 많은 조선만 남기고 죽게 되는데요. 나중에 사람이라는 나라 아까 강사같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나중에 이제 노론이라는 양파는 이 선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론 일당독재에서 사도세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노론 일당독재가 되는데요. 이 노론 일당독재에서 그 다음에 세도정치가 되죠. 세도정치 뭐냐면 노론 내에서도 한 10개 집안이나 6개 집안이 정치를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세도정치인데 그러다가 마지막 노론 당수가 누구냐면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장탄은 나중에 나라 팔아먹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야당이었던 토론가에서 누가 나오냐면 서울에서는 우당 유해운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화도에 가 있던 양양학자들, 그리고 여기 경북 안동 지역에 있던 그 다음에 석주이상용이나 백화진대라 이쪽의 남인들, 이쪽 사람들이 만두를 집단 망명을 해가지고 1911년에 이 경학사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 경학사 만들 때는 그 서울과 이 강화도 일대에 있던 이 소론 가본 사람들이 그 만두를 망명해서 유아연에 보면 흥덕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석주 이상용들 가서 다 흥덕천으로 모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나라 망할 때 이 노론이라는 장사는 집단적으로 외국에 나섰고, 나머지 소론과 남인 계열들이 집단적으로 이 기획망명에서 독립운동에 나섰구나라는 걸 제가 아는데 한 약 10년이 걸렸어요. 저쪽에 양명학자들 중에 이 정원아라든지 홍성원이라든지 당시에 이 참판서술까지 했던 분들이 있는데, 민족문화 백과사전에 뭐라고 실려 있었냐면 만년의 행정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들 독립운동하다가 다시 한편했는데, 지금도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하셨죠. 근데 그 앞에 저기 윤창각 앞에 가보면 이거 일제강점기 때 그 집안의 정비를 끊는다고 철로를 4km나 돌아가고 그 앞에 놨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철로 해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즈음에 가면은 바로 당시 야당이었던 소론과 그 다음에 뭐 거의 제약 비슷하게 이제 나중에 유인단한 이후로는 거의 제약 비슷하게 떨어졌던 영남 지역의 남인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서 서반도 독립운동은 주로 유럽 분들이 하게 되고, 그보다 북쪽에 있던 이 북간도의 독립운동들은 주로 이제 개종교인들 이분들이 하게 돼가지고, 이때 이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서는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찾게 되는데요. 뭐냐면 1911년에 경학사 만들고 그 믿음의 부민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석주상long 선생의 글을 보면 무슨 글이 나오냐면 1912년에 쓴 글에 이미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대단한 반전인 겁니다. 건국 이래 계속 단군 이래 왕조 체제를 했던 나라에서 나중에 망하고 나서 그 믿음에 만든 교민 자치를 위해서 이미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흐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중첩이 됐는데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